좀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 국채금리 5% 되면 주식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국채금리 5% 넘는다는 게 국채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못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상황에 되면은 정책 당국이 들어가죠. 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준이 마지막에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연준이 들어가면은 얼만큼 살 수 있을까? 선배가 있어요. 중앙은행에 등장해서 쭉 사준 선례, 일본입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정말 격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이렇게까지 움직인다고? 야 그런 분위기였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있지만 레드 스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큰 변화가 있었고 이것이 트럼프가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진짜 옛날 생각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 같은데 쭉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트럼프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부분이셨어요? 예, 일단은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왜 한두 달 전 대비해서 70 내지 0.7 내지 0.8 정도 떴냐라고 먼저 출발을 해보면은. 금리가요? 그렇죠. 네. 미국 국채금리가 떴냐라고 보면은 뭐, 말씀 주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관세 정책, 감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뭐 이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네.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렇게 되면은 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결국 이제 시장이 확 떠버린 거죠. 네네네. 떠버린 거고. 그리고 요번에는 시점적으로 미 대선 전에 사실은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1기 트럼프 때는 대선 결과 전까지는 너무나 평온했고 결과 난 다음에 한 달 사이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비슷하게 나왔지만 이미 월가에서는 한 달 전부터 거의 트럼프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해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국면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셔너리한 정책일 거라 판단해서 이미 선거 전에 거의 다 올랐죠. 오히려 자세히 보시면요. 미 대선 결과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시장이 안 움직이다시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예,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뜻 봐서는 자, 관세, 불법 이민자, 뭐 감세 이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감세는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아마 그러니까 관세와 불법 이민자 정책이 아마 큰 화두일 것 같고 관세 부분들은 뭐 우리가 보통 분들이나 일반 유튜버들이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의 물가가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는데 수입하는 물건에 관세를 더 붙이면 100원짜리가 50% 관세 붙이면 150원짜리가 되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가 내국인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물가를 더 앙등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네. 그리고 아까 또 하나는 감세 정책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정부 재정의 수익을, 그 재정의 레베뉴를 줄이게 되면 그걸 펑크난 것만큼 재정 적자가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재정 적자가 더 확대가 되면은 그만 국채를 더 많이 찍어낼 것이고 그러면은 공급이 확 늘고 수요는 제한돼서 공급이 확 늘면은 그럼 국채 가격 폭락, 국채 금리가 급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 이민자는 좀 다른 각도지만은 전반적으로 맞물리면서 아마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 그렇게 간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게 제 결론 멘트입니다. 인플레 걱정하는데 인플레를 걱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그렇죠? 대표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증명. 그래서 우리가 업계 사람들께 한 얘기지만은 시장은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든 채권이 다 동일하거든요. 뭐 시장은 항상 어떤 이 실제 이벤트보다 선반영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선반영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예를 들면 10이 올라야 되면 항상 시장은 그보다 더 많이 오르고 또 10이 빠져야 되면 그보다 더 언더슈팅하고 그래서 네. 항상은 시장은 과민하게 반영한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은 현재 국제시장에 대한 해석의 흐름도 딱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니어 4.5, 10년 국채금리 4.5 근처면은
충분히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 레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현재 올라야 될 것들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에 이게 인플레이션 굉장히 자극해서 더 올라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에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 말씀 주신 거에가 맞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적어도 6개월, 1년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볼게요. 먼저 관세 보겠습니다. 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로직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 2018년에 중국 관세를 한 20%가 때렸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갔는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자료는 저희가 알파이 매크로라는 이것도 독립리서치 회사 자료이고요. 네. 이것도 먼저 보시면은, 먼저 요거는 여기 점선, 빨간색 점선이 여기가 이 오른편 스케일을 보셔야 되고. 거꾸로 네. 그렇죠. 원래는 요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관세가 한 4%밖에 안 됐는데, 이후에 2019년 20%까지 관세를 올렸어요. 관세를 올렸는데,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우리가 관세를 올리면 20%만큼 미국 사람 입장에서 수입 물건까지 더 비싸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중국으로부터 수입 실제 가격은 여기 보시면 이쪽 왼편 스케일인데, 네. 오히려 동구한 동안에 2% 내렸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내려온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해외에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20% 더 비싸게 들어가면 장사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산 원가를 절감한다든지 마진을 줄여서 그거에 또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살짝 초기에 대응 안 될 때는 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는 오히려 여기 보시면 살짝 초기엔 좀 올랐지만 이후에 일정한 또 적응해서 오히려 제품 그 단가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여러 페이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제가 스탠포드 페이퍼를 하나 읽었는데, 과연 관세 정책이 어떤 보호무역 정책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것일 건가인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요쪽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요 데이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 어떤 얘기냐면은, 자, 미국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 그대로 중국 수입 물가가 우리가 100원인데 60%를 얹었어요. 160원인데. 그럼 월마트의 물건 대다수가 중국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에 이긴 것들이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나 제발 좀 먹고 살게 해줘. 물가가 너무 비싸. 이거에 고민이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액면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산 물건이 100원짜리인데 160원이 돼. 그러면은 월마트 물건을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전문적일 수 있지만은 가처분 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내가 100원 쓰던 게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내가 실제로 가처분 70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돈 몇 프로냐 가처분 소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해외 페이퍼 읽으면은 관세는 결국은 텍스와 똑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의 쓸 수 있는 여력을 줄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다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관세라는 게 결국 단순하게 요거 올리는 것만큼 그대로 딱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주체나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안 돌아갈 수 있고, 설령 그걸 액면 그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져서 결국은 소비가 더 위축되는 거고, 마지막 한 말씀만 또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요거는 일기 트럼프 때 관세를 요때 올렸거든요. 올려서 쭉 2019년까지 쭉 올렸는데, 실제 미국 국채금리는 좀 지나다가 오히려 더 내려가요. 네. 실제로. 그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전대미문에 60% 인상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언제냐면 1930년도 있습니다. 30년대 전쟁 기간이죠. 그렇죠. 대공황 때입니다. 대공황 때 관세 140 올렸고, 이때 50 올렸어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은
이때 물가는 오히려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도 안 좋아지는 거라서.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일단은 관세 자체가 그 블로핑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더 이렇게 어떤 협상 전략 카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어쨌건 관세 일정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미국 경제에 부정적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세 자체가 뭐 물가를 올리는 요인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이 경제를 망가뜨리는 요인도 있어서 반드시 인플레가 온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은 어떨까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사실은 뭐 저는 작년부터 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던 게 연준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연준보다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적자를 많이 내느냐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바이든 때는 하긴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국이 변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때는 재정 정책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뭐 줄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원래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시장에서 예측한 거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불질러버릴 것 같다. 이런 우려감이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재정 적자 더 많이 낼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 뭐 공급이 엄청 늘어나고 금리 올라가고. 예,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채권을 하니까 재정 적자가 커지면은 재정 적자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고 그러면 국채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국채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은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굉장히 크게 앙등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채권 투자자분한테 너무 패닉인 거죠. 사실은 패닉인데 근데 제가 제 채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 채널에서 결론은 Don't worry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라는 게 제 멘트였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려보죠. 일단은 그 재정 적자 증가가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만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뭐 항상 지금 민주당에 대한 공화당에 대한 둘 다 계속 늘리고 있었어요.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브랜뉴의 새로운 이슈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언뜻 그 트럼프의 어떤 블러핑만 보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제 입장에서는 되게 굿뉴스입니다. 채권 입장에서는. 아, 그쵸. 이분의 향후 그 333 정책. 예, 333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 33이 뭐냐면 첫 번째는 2028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 수준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GDP 3%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이 방법론으로는 디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뭐 감세 정책 이런 걸 통해서 3% 올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아까 하루에 300만 불 배럴 증산을 석유를 해야 된다. 그즉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다행히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원래 공화당은 재정 적자를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늘리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전에 제가 좀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그런 방향을 좀 했고 너무 과도한 재정 적자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라는 걸 말씀 좀 드렸고 그리고 제가 그럼에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어쨌건 간에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부채가 더 는다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명확한데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부채가 늘고 재정 적자가 늘면 결국 미국 재정이 망가져서 폭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인데 조금 달라요. 팩트를 갖고 말해보죠. 먼저 이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1980년대부터 미국의 정부 부채입니다. GDP 대 정부 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계속 늘고 있고 더 늘어날 거 전망하고 있죠. GDP 대비 비중 자체가 느는 거예요. 그냥 부채가 느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아이너카 미국 10년 국채금리 오히려 동거한 동안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내야 될 이자는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차감하고 보는 게 가장 좀 추세가 명확한데 인플레이션 차감한 실질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75년도 이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4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채 넣으니까 금리가 폭등할 거야 라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기운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재정 적자. 아까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 재정 적자가 최근에 이게 재정 적자 폭입니다. 최근에 커지고 있는데 재정 적자가 커진다라고 해서 미국의 금리가 폭등한다는 얘기가 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보시면 90년대 이후에 보시면은 이때부터 이제 재정 적자가 확 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 이때 금리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제 투자론 할 때 우리 통계학에서 상관성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A 변수와 B 변수가 얼마나 상관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미국의 재정 적자 증가가 미국 국채 금리와의 상관성은 거의 노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좀 더 뭐 과하게 얘기하면은 실제로 네거티브 상관성이 나왔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다마는 너무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러면 왜 국가 부채가 늘고 재정 적자가 느는에 불구하고 왜 금리는 그동안 내렸을까? 그리고 뭐 설령 안 내린다 해도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대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재정 적자 분명 국채는 더 많이 찍어냈을 텐데 왜 그 걱정을 크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뭐냐면은 바이사이드입니다. 바이사이드, 살 사람이 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전제는 뭐냐면은 살 사람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 물량이 늘면은 그냥 가격 폭락, 금리 폭등인데 그렇게 안 보셔도 된다는 게 결론이고. 돈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고 말씀 좀 드리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성장률보다 우리가 일단 금리가 만약에 5%, 6% 추세적으로 높아진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성장률 3%인데 국채금리가 5%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보다 국채 이자 비용이 더 높아요. 네. 이론적으로 이거는 계속 지속 가능하지 없죠. 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 그런 과거의 국면이 있어요. 1980년대가 요때가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은 GDP 성장률보다 국채 금리가 더 높았어요. 이 당시에는. 긴축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긴축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미국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았어요.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오히려 이때 국채가 불마켓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질문들 하시는 거야. 야, 그때는 저기 마 대표 그 당시에는 미국 GDP 대비 국가 부채 100%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지금 대입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100% 넘은 최근에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일본이 1990년대 넘었을 때 이때 이미 GDP 국가 부채 100% 넘었던 국면인데 이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였거든요. GDP보다 금리가 더 높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 국채가 쫙 해서 올랐죠. 네. 즉 뭐냐면은 정부의 재정, 그러니까 우리 언뜻 느끼기에는 성장률보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국채 금리가 높으면은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 아닐까라는 그래서 엄청나게 국채가 폭락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상정하는데 실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바이사이드를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죠. 만약에 기축통화 국가 아닌 미국이 아닌 이머징 마켓에서 엄청난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가 났다 가정합시다. 그 나라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 나라 국채를 안 사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삽니다. 네. 그럼 그 나라 국채를 사려고 하면 딱 방법 하나 있어요. 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금리를 쫙 올리면 돼요. 싸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어떤 특정한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를 합시다. 근데 돈이 너무 우리가 필요해. 적자를 많이 내서. 그런데 현재 금리가 5%야. 이렇게 해서는 아무도 외국인 투자자가 안 사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걸 7%, 8% 올려야 외국인 들어올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거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먼저 보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제 이 미국 국채를 일반화시켜서 너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네. 발권 국가고 기축통화고.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자, 일단은 그 바이사이드를 보죠. 먼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보통 선진 국채는 양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월 투자할 수 있는 건 세 군데가 있어요. 미국, 유럽, 일본이에요. 자, 먼저 보죠.
일본은 JGB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이 터집니다. 네. 그럼 일본 투자 못해요. 네. 두 번째, 유럽은 이미 주시하시는 바처럼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죠. 그러면 단순 얘기하면은 유럽 국채가 매력적인데 문제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의 유로존을 본다고 했을 때 빅2가 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었어요. 근데 프랑스가 최근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신지 모르는 2010년대 초반에 이태리 사태가 있었죠.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재정위기가 비슷한 레벨로 지금 프랑스가 계속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을 만한 나라가 사실은 남은 게 독일인데 독일은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그러면 제가 글로벌 엄청난 국채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 일단은 일본 접고 두 번째 유럽도 금리가 낮은 건 낮지만 너무 불안해요. 재정이. 그러니까 한국이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가 한국 국채 때 말씀 못 드렸는데 한국 국채 매력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표현하면은 제 악플에 시달릴 것 같은데 말을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한국은 외국인 입장에 보면 뭐냐면은 사람을 치자면은 돈이 많은데 생산력이 떨어진 나라야. 그러면 나이가 좀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건 경제가 둔화가 되는 거니까 국채 금리 내려가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할 필요 없는 게 원래 집에 쌓아놓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도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국채를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너무 불안해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외 재정이 좋은 나라도 글로벌 몇 나라 없습니다.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일본과 유럽을 이제 제껴야 되고 그럼 남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 미국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자꾸 ETF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ETF는 내 투자한 이후 금리가 뜨면 무조건 깨지잖아요. 근데 세계적 연기금, 특히 보험 같은 연기금이나 뭐 그런 펜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냐면은 딱 사서 바이 앤 홀드잖아요. 즉 지금 4.5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4.5를 10년짜리 딱 놓으면은 주식 투자할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만기까지 들어가면 추후로 금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4.5의 확정이잖아요. 그럼 이걸 복리로 가면 50%예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 5% 넘어가면 주식도 못 버틴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굳이 그 리스크를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확정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금리가 더 올라가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당연히 확정 고금리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계속 커진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도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각종 레버리지 파생 상품도 있고 그리고 대체 상품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파생 상품, 대체 상품, 비트코인 모두 다 사실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담보 물건이 필요해요. 근데 그 담보는 미국 국채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한국 국채를 담보로 인증해 주세요. 어딜 겠냐? 미국 국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마켓이 커지는 그 비례해서 미국 국채 수요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오케이 앞에 내용 다 알겠고 근데 충분하게 발행하는 거 비례해서 안 늘어. 그러면 금리가 폭등할 거잖아요. 폭등을 하게 되면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미국 국채 금리 5% 되면 주식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뭐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거고 금리 5% 넘어서는 이게 할인율도 너무 커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이고 그 기업의 조달 코스트가 5% 국채 금리가 5%면 조달 코스트 7, 8이 넘어가잖아요. 개인들도 디폴트가 많이 날 것이고 구조적으로 그러면 단순하게 국채금리 5% 넘는다는 게 국채로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문제가 못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근데 다 알겠는데 그럼 아무리 국채를 안 사려고 해서 그거 알겠지만 금리 어떻게 떨어뜨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상황이 되면은 정책당국이 들어가죠. 여기서 정책당국이라는 게 재무부도 있지만 저는 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연준이 마지막에 구원투수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QT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즉 연준이 보유한 창고에 있는 걸 계속 내다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미국 국채 발행 물량에서 지금 보유 물량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
미국 국채에서 한 15% 수준까지 떨어뜨려 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해.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방법 있어? 연준이 들어가면은 얼만큼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전에 가지 않았으면 되게 연준도 불안해할 텐데 선배가 있어요. 중앙은행에 등장해서 쭉 사준 선례.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BOJ가 현재 미국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GDP 국가 부채가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인데 270%, 280%잖아요. 미국 120%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불구하고 미국이 저렇게 일본이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내국인도 있지만은 전체 국채 발행 물량의 BOJ가 40%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잠긴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비하면 연준은 굉장히 룸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이쪽에 늘면은 같이 가격 폭락, 금리 폭등의 시나리오는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미국의 어떤 기축통화 국가, 발권국,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 너무 크게 현재 레벨은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덤으로 요번에 트럼프 2기 지명자 이 친구가 무작정 재정을 적자를 확대 키우지 않겠다는 주의를 하시는 분들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경제 전망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전망도 쭉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부와 절세를 한꺼번에 잡는 채권 투자 바이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예, 뭐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베이직한 얘기가 기본 위주고요. 여기에다가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한국의 국채가 되게 좀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예금 대비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리고 매매 차익은 전액 비과세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어떤 실무적인 팁도 일부 좀 가미해서 좀 뭐 아주 전문적 투자자는 좀 보기엔 좀 수익이 낮지만은 좀 기본적인 나 채권 한번 해볼래. 네. 거기에다가 좀 근데 실제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아이디어까지 좀 넣어놨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약간 보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바이블이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떤 꼭 필요한 것들은 좀 약간 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초판 구매하시는 분들만 제가 해서 제가 이번 도널드 트럼프 정책에 따른 채권 투자 전략 별도로 제가 부록처럼 드렸으니까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거 좀 책을 쓰면은 지금 시장에서 필요한 걸 얘기를 해버리면 2년 후에는 보기가 어렵잖아요. 볼 필요가 없는 내용이니까 그거는 초판에만 이제 부록으로 넣어뒀다. 그러니까 이제 초판을 사셔야 되겠네요. 사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출판사에서 20권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기도 하니까 밑에 댓글에다가 책이 필요하신 이유를 좀 적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채널 나와주셔서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채권을 투자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끝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채권은 호흡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주식과 달리 적어도 한 1년 이상의 호흡을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단기, 장기 그리고 지역도 한국, 미국 어떤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긴 채권 이렇게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잘 분산 투자하고 또 분할 매수하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금리 높지 않아요, 미국은.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이렇게 팁 드릴게요. 그냥 우리가 물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가야겠지만 시간이 없는 분은 그냥 지금부터 연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은 한 1년 뒤에는 좀 좋은 과실을 얻지 않을까. 미국 채권도.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채권은 아주 매력적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권은 그냥 할까 말까의 옵션의 선택지가 아니라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디폴트로 꼭 갖고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금은 꼭 갖고 계시잖아요. 네. 한국 국채가 예금과 동일하게 그만큼 더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비중은 각각의 경제 상황이 다르겠지만 꼭 일정 부분은 반드시 좀 갖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채권을 많이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세금 절세 효과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없는 분이 내가 어디 그거까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돈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게 채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신청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